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무역 계약의 거래 조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요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죠. 뭐 품질, 수량, 뭐 가격, 결제 방법, 선적, 포장, 보험, 그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그리고 불가항력 조항과 하드십 조항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할 내용이 이제 클레임 조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계약이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합의를 하고 뭐 해서 이행을 잘 하면 좋죠. 뭐 계약이란 게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사서 윈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만 항상 좋게 끝나는 건 아니란 거지. 뭔가 나는 잘 하고 싶었지만 거래 상대방이 뭔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의도대로 계약에 체결됐을 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계약 불이행 내지는 이제 계약 위반 뭐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게 이제 이의 제기, 불만, 클레임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클레임 조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 특정 이행 청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클레임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서 이러한 사후 분쟁, 계약 불이행의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이제 클레임 조항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이의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의 제기했어요. 그때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양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는 당사자 간 해결 방법이 있고요.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제3자에 의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협상이에요. 말 그대로 협의해보고 타협해보고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 내지는 협상, 대안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스스로라는 표현은 혼자 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이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뭐 하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결하면 제일 좋으나 뭐 대화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개입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이렇게 있는데, 뭐 소송은 뭐 말 그대로 법원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알선과 조정, 중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좀 교수님들마다 또 이 범위에 대한 생각 차이가 좀 있어서 뭐 다 통일돼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분쟁 해결하는 것을 ADR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알선, 조정, 중재가 있는 거죠. 알선이란 건 말 그대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양 당사자의 합의나 양 당사자의 하에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정이 있어요. 조정은 뭐냐면 조정인, 제3자를 이제 조정인이라고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해요. 뭐 이 조정이란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이혼 조정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안을 내는 거야. 그 조정안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견이 100% 반영되기보다는 이쪽 일방 이야기 듣고 상대방 이야기 들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죠. 일종의 제3자가. 그래서 그 타협점을 수용을 하면 당사자들이 그 조정안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조정입니다. 또 그리고 중재도 있어요. 중재도 비슷합니다. 중재인이 있는 것인데,
보통 중재는 독립된 기관인 중재기구를 통해서 그 중재인이 선정이 되고 그 중재인들의 합의로 보통 3인 중재부를 구성을 하는데 그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의해서 양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삼성동 그 트레이드 타워에 가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중재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통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역 계약 포함 꼭 반드시 그 중재란 게 무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국내 거래에 있어서도 뭐 계약과 관련돼서 분쟁이 있으면 소송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중재로서 해결을 할 때 상사중재원에서 분쟁 해결을 합니다. 그런 방식이 중재고요. 소송하고 좀 달라요. 중재는. 그래서 판사님이 소송의 경우에 이제 변호사, 판사 뭐 이렇게 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중재는 중재인이 결정을 한다. 아비터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크래프트 유닛 이름 아비터. 맞아요. 그 뜻이에요. 자, 근데 그 중재랑 그러면 조정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조정은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 조정안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이 오케이 했다 한들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재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거를 따라야 합니다. 기속력, 뭐 기판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용어를 쓰기보다는 구속된다. 양 당사자가 판정에 따라야 된다. 근데 선택권이 없어요. 중재 판정 내린 그 내용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적인 측면에서 소송이랑 중재는 비슷하죠. 소송도 그렇잖아. 대법원 판결 나오면 뭐 판결 따라야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개요, 클레임 조항 개요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클레임은 무역 계약성의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해서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뭐가 있냐? 매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향이 나빠가지고 매도인에게 고의로 제기하는 마켓 클레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을 뭐 개당 물품 가격을 30불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불에 공급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국제 시세가 있는데 얘가 60불이 됐어. 올라가지고. 그러면 계약할 때 30불인데 나는 억울하죠. 배 아프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30불에 계약을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원래는 한 15불이면 사와. 개당 가격을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올랐어. 35불이 됐어. 만들 때마다 손해죠. 하나 만들 때마다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죠? 자기의 이득을 쫓기 마련이고 주판이 두드려지죠. 없애고 싶죠. 이 계약 이행하기 싫어져요. 그때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상대방 꼬투리를 잡아서 너의 눈빛이 이상해. 너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랬지. 내지는 뭐 계약서 뭐 서신 보내왔는데 야 이거 왜 앞글자 대문자 안 썼어. 내지는 복수형인데 왜 단수형을 썼어. 그러니까 진짜 뭐 정말 사소한 걸 꼬투리 잡아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깨고 싶다는 거야. 그런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상대방이 뭔가 불이행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야.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거 의도 자체가 뭐야? 마켓 클레임은. 계약을 깨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마켓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마켓 클레임. 그래서 이 클레임 조항을 정할 때는 이 마켓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제대로 정해 놓을 필요 있어요. 뭐 상대방에게 이의 제기를 할 때 뭐 객관적인 제3자가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잘 규율을 해놔야 이런 마켓 클레임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임 조항과 관련해서 있어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게 앞서 얘기했던 중재인데 중재가 조정이나 알선하고 좀 다른 이유가 당사자를 구속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중재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중재 조항이나 아니면 별도의 서면으로 된 중재 합의서와 같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합의는 뭐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 중재에 따르겠다라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만 중재기관에서 뭐 상사중재원 같은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에서 중재가 진행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재판 관할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관할 조항. 첫 번째. 이건 뭐냐? 국제매매 계약은 재판 관할지의 선택과 적용을 할 준거법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준거법은 뭐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준거법 조항 있죠. 국제매매 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은 뭐다? 당사자의 약정을 우선 적용하는 의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용될 준거법을 명확하게 약정할 필요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준거법이란 게 좀 쉽게 얘기하면 그 계약, 그 어떤 법률적 행위에 적용하는 기준되는 법을 보통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지배법, 가버닝 로우라고 하는데 그 계약을 지배하는 법, 기준이 되는 법, 그걸 말해요. 그럼 준거법 조항이란 건 뭐다? 그 계약, 그 법률 행위를 지배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어느 법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조항이 준거법 조항이라고 하죠. 재판 관할은 그 준거법에 따라서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를 정하는 규정 내지는 조항이 재판 관할 조항입니다. 막말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준거법을 계약서에다가 미국법, 미국 상법으로 하기로 하고 재판 관할을 미국 법원으로 했어요. 근데 중재 합의를 안 했어. 그래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가야 됩니다. 여기서 미국 간다는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 가서 변호사 사서 자신 있어요? 미국 변호사 사가지고 미국 사람이랑 영어로 재판할 텐데 이길 자신 있어? 없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재판 관할 조항하고 준거법 조항을 잘 정해야 되겠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4주차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강의 자료부터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주로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앞서도 강조했다시피 무역 계약에 적용되는 어떤 국제 법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 산하 기구인 운시트랄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3월에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외교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88년 1월 1일에 이 협약 이게 협약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에 최초 12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1988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이 협약이. 그래서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라고 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번역을 하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이게 좀 달라요. 어느 교수님은 줄여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비엔나에서 협약이 뭐 성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얘를 비엔나라고 부르기에는 비엔나 협약이 세상에 좀 많아요. 이거 말고도 비엔나 협약이 덜어 있어. 그래서 헷갈린다라고 해서 줄여서 CISG 혹은 앞에다가 UN 컨벤션을 넣어가지고 UNC CISG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거 다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좀 많네요. 자, 우리나라는 좀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분위기 속에서 2004년 2월 17일 날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협약의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외국 정부 내지는 외국 국제기구하고의 맺은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요 가입국을 살펴보면 거의 웬만한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여 개국 가까이 돼요. 이 가입국이. 저도 이제 한창 공부 열심히 할 때 2013년 14년 막 그때 가입국 면모를 쭉 살펴보고 그 후로는 살펴보지 않아서 몇 나라가 더 추가됐는지는 잘 확실하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 내지는 주요 무역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뭐 네덜란드,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하고 영연방을 구성했던 옛날에 그 국가들.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들은 보통 이 법 체계가 영국이랑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남아공이나 이런 나라들, 인도 이런 나라들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낙의 효력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CIS지상으로는 도달주의인데 영국은 발신주의다. 격지자 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CISG 적용을 안 한다. 원래 좀 영국 사람들이 좀 그런 자기들만의 세계상을 좋아하잖아. 브렉시트 같은.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킨다기보다는 아예 들어오지 않은 거지. 브렉시트는 있다가 나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 CISG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4편 같은 경우에는 최종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 협약의 가입 이게 각 국가들이 자신들이 이 협약을 지키겠다고 참가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어떻게 가입을 했을 때 어떻게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뭐 그런 절차적인 규정이 89조부터 뒷부분에 101조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1편에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2편에 계약 성립입니다. 14조부터 24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 14조부터 24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봤어요. 청약과 승낙 우리 공부할 때 봤던 뭐 청약의 철회니 뭐 취소니 그 내용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3편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어떤 이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데칼코마니처럼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가 이렇게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30조에 보면 매도인의 의무 해가지고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계약 위반했어요. 매도인이. 그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방법. 매수인의 구제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53조 가보면 매수인의 할 일이 쭉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겠어요? 매수인이 뭘 안 했어. 그때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구제책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인한테도 적용되고 매수인한테도 적용되는 공통 규정들이 쭉 뒤에 이어져 나오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ISG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영미법과 대륙법의 적절한 조화를 이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법대를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을 전공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상사 거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영미법이나 대륙법에 대해서 뭐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설명을 그렇게 깊게 하진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쯤 수업을 들었으면 이게 뭔가 법 체계가 좀 다르구나 정도는 충분히 납득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효력이나 이런 데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죠. 근데 국제법을 만들어요. 전 세계 무역을 통일해서 적용하는 국제법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영미법계가 있고 대륙법계가 있어. 이 서로 상충되는 법 체계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쪽은 자국 법하고 이 국제법이 충돌이 나게 됩니다. 맞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모두 다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노력의 산물이에요. CISG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첫 번째라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매매 계약의 의미가, 매매라는 말에는 내가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소유권을 규정하는 방법이 영미법하고 대륙법이 달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이 CISG 상엔 없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매매 계약이라면서요. 그래서 돌려가기를 시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건 한 줄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전한다. 끝.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무슨 규정이 있느냐? 위험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은 뭔데요? 물품이 사고가 나거나 파손이 되거나 손실이 됐을 때 누구의 손해냐 이거예요. 내 물건이 부서졌어요. 누가 눈물 흘려요? 내가. 내 친구 물건이 부서졌어요. 내 친구가 울죠. 나는 뭐예요? 위로하죠. 왜 위로해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파손,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을 부담하는 것, 그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거나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 부담하는 사람이 소유권자라는 표현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CISG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다 라는 표현만 있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각국의 법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용들이 보면 그 각국의 국내법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율 같은 것들을 되도록이면 피하면서 양 법계, 그러니까 영미법과 대륙법을 적절하게 조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괄적인 법체계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괄적이란 말이 굉장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내용이 두리뭉실합니다. 두루뭉실해요.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 곳이 많아요. 빈 곳이. 왜 그러냐면 이게 딱 경직되게 A에서부터 Z까지 탁탁탁탁탁탁 매뉴얼 해 놓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걸 따르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통일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중에 7, 8가지는 대충 맞는데 한두 가지가 안 맞아서 이 법을 적용을 못하게 된다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CISG 이전에 전신이 있었어요. 헤이그 협약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내용이 지금 CISG보다는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이고 좀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CISG는 보면 조금 더 내용이 좀 두루뭉실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은 너네들이 알아서 채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국제매매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 CISG 2005년 3월 1일 발효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CISG를 발효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상법이 있었어요. 상법하고 CISG가 충돌되면 어떡합니까?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왜? CISG는 국제거래, 국내 거래는 상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절대 국내 거래에서는 CISG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은 당연히 CISG를 말합니다. CISG. 그래서 제가 앞서 이 협약이 되게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빈 곳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빈 곳이 많다는 거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양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7조에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을 규정을 해가지고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한다? 협약의 수준, 협약의 기준, 협약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당사자 자치의 원칙. CIS 6조에 있는 건데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란 게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이게 이 거래란 게 매매 계약이란 게 뭐 국가와 국가 혹은 국가와 개인의 어떤 법률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 사이의 어떤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런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을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로 금지시키거나 뭐 어떤 규율을 한다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법이 늘면 늘수록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예를 들어서 나라의 법으로 절대 공짜는 안 돼. 절대 애누리 안 돼. 절대 할인 안 돼. 이렇게 법을 정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할인을 해주려면 뭐 할인의 한도는 뭐 30%를 넘길 수 없고 할인을 할 때는 몇 날 며칠 전에 공시해야 되고 뭐 이런 법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삶이 각박하겠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물건 파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 사이에 각자가 알아서 합의해서 우리는 이 가격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필요하면 애누리도 줄 수 있고 필요하면 할인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덤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를 뭘 한다?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가 알아서 정한다. 그거를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준용하고 있어요. CISG는. 자, 또 뭐 합의된 간행과 확립된 관례를 구속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CISG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았어요. CISG는 무슨 엄청 그 간격이 넓은 그물과 같아요. 빈대가 너무 많아. 그럼 그걸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 업계나 그 거래에서 굳어져 있는 간행이나 간섭으로 채워 넣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인데 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뭐 영미법과 대륙법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청약의 효력이나 승낙의 효력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영미법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영미법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계약 성립하는 거는 보면 쉽게 말해서 영미법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약이 어떤 해제되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걸 보면 그쪽은 또 대륙법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절충법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가입을 안 할 테니까 어느 정도 타협선을 찾았어요. 그래서 대륙법하고 영미법의 적절한 타협 그 바탕 속에서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영미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의 어떤 구속력에 대해서 약간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인한다고 해서 뭐 청약이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청약의 그 강제성에 대해서 약간 효력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거를 청약을 뭐 거절을 한다든지 철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청약의 철회 같은 것도 그거죠. 청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거둬들일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의사를 중요시하는 거지. 형식보다 의사를 중요시하는 거지. 청약 계약 성립에 대해서는. 근데 계약 해제 쪽에 가면요. 거기는 의사보다는 형식이 또 중요해져요.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계약 중심적 접근.
이게 이 협약 자체의 내용이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철저하게 계약 중심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느냐, 계약이 이행되느냐,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구제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놓고, 계약을 중심에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유지의 원칙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원만하게 계약을 성립시키고, 성립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계약 성립할 때는 영미법처럼 의사가 중요해요. 철회시킬 수도 있고 해요. 근데 계약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쉽게 이거 끝내지 못해요.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이슈가 등장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자, 그 다음에 고의가실 여부 불문. 고의가실 여부 불문. 계약을 위반을 했는데 계약 위반을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약 위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이란 게 우리나라 법도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의도를 갖고 잘못을 저질렀느냐, 불가피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실수에 의한 거냐 구분하듯이 고의가실 여부에 대한 그 처벌의 어떤 경중이 있는데, 여기 CISG에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을 해서 손해를 입혔는가, 아니면 내 실수로 계약 위반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는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고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물어줘야 되는 건 똑같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요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소유권 이전 규정이 없어요. 소유권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뭘 뒀다? 위험 이전에 대한 규정을 뒀어요. 그죠? 자, 그래서 1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성이, 강의 자료의 구성이 아티클 1 이렇게 되어 있고, 갈로 안에 이제 제목 같은 것이 있고, 밑에 이제 국문 번역된 협약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그 챕터나 장에 따라서 제가 중간중간에 뭘 넣어놨냐, 표를 넣어놨어요. 이 표는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원문 한번 보고,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정리할 때는 표만 봐도 대충 이 내용이구나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아티클 1 옆에 보면 갈로로 해서 협약의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CISG가 법이잖아요. 일종의 법인데 보통 법이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법 체계가 몇 조, 몇 항, 몇 호, 이렇게 면목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법 체계가.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 국문 번역 말고 영문 원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오래돼서 이게 무료로 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아티클 1으로 되어 있고 2, 3 쭉 순서대로 있고, 이 안에 이제 갈로 1번, 그 다음에 알파벳 이런 순서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아티클 1, 아티클 2, 아티클 3가 있는데 저기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저 제목은 CISG에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저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도 하고 책으로도 내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포괄하는 일종의 제목을 학자들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에 원래 규정되어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제목을 보면 대충 그 조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구나 유추해 볼 수 있게 제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조가 협약의 적용 범위입니다. 1조 1항 갈로 1번 볼게요.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이 한마디에도 엄청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CISG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이에요. 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어떤 경우?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 상이한 국가니까 국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제성. 국제거래에 적용된다. 자, 그리고 물품. 이거는 물품 거래에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매매 계약. 이거는 물품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구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성에 대해서는 갈로 3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국적이나 당사자 또는 계약상의 민사상, 상사상 성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제성에 있어서는 뒤에서 보게 될 영업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적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거래를 해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가 거래를 해요. 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서울에 있는 법인이고 다른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아메리카야.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겠죠. 이거는 국제거래입니다. 근데 내 앞에 여기 눈앞에 미국 사람이 있어요. 얘는 국적이 미국이야. 난 한국 사람이고 거래를 해요. 내 눈앞에서. 서로 국적 다르죠? 이건 국제거래가 아니란 거죠. 왜? 얘는 여기 있고 영업소가 여기 있고 나도 영업소가 여기 있고 국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국제성의 기준이. 그리고 계약이 민사계약인지 상사계약인지 그따위 것 계약의 성격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자, 1조 1항에 밑에 보면 A호가 있고 B호가 있습니다. 여기 A호에 해당되거나 B호에 해당이 되면 이 CISG가 적용이 돼요. 자, A 봅시다. 뭐라고? 당해 국가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 한국과 미국에 있는 당사자가 거래를 해요. 한국이 CISG 최약국입니다. 미국도 최약국이에요. 그럼 적용되네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직접 적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적용. 자, B.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최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이건 또 뭔 말이야? 일단 국제사법이란 말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러면 국제사법은 뭔데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으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법률적 행위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매매계약이겠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있으면 이 사람이 속한 나라, 이 사람이 속한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재판 관할이라든지 준거법 조항으로서 매매계약에 정해요. 이 매매계약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 그러면 국제사법이란 건 뭐냐면 이런 사인과 사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준거법을 결정해주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국제사법. 그러니까 적용될 법을 결정해주는 법이에요. 국제사법. 이 사법이란 게 죽는 법이란 뜻은 아니고 공법과 사법, public law와 private law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 공적 관계 있죠. 국가와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데 여기 기준되는 법을 정해주는 법이란 뜻이에요. 국제사법이. 그래서 지금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저 말이 무슨 뜻이냐? 준거법을 정하는 규칙에 따라 어느 최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저 뜻은 어느 최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느 최약국. 최약국은 무슨 뜻이에요? 이 협약을 발효한 국가,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법을 이 CISG 최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된다. 이런 거죠. 한국, 미국 둘 다 최약국. 오케이. 상관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영국 둘 다 체육국이냐? 아니죠. 한국은 체육국인데 앞서 영국은 아니라 했죠. 그럼 어떡할 건데? 이 경우에 체약국인 미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국가 중에 한 곳인 한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면 CISG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국하고 인도 둘 다 비체약국이에요. 근데 CISG 적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사람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의 준거법을 미국법이나 한국법으로 하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의 나라가 굳이 둘 다 체약국이지 않더라도 적용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조의 갈로 2번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 전 혹은 당사자 간에 행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알 수 있었던 정보로부터 발견되지 못했건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에는 뭐한다? 무시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 얘가 거래하재. 오케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영업소가 저기 있어. 미국에 있어. 헐. 어떡할 거야? 몰랐어. 이런 경우에 이걸 국제거래라고 강요하기에는 뭔가 좀 가혹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게 국제거래란 어느 정도의 인지가 있어야 돼요. 미리. 모르고 맺었는데 국제거래가 됐어. 나는 상법 적용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조의 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3번 슬라이드에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목적물은 물품이다. 거래의 유형은 매매다. 그리고 국제성이 있다. 국제성의 기준은 절대 국적이 기준이 아니라 뭐다? 사무실이다. 근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 영업소 해가지고 플레이스 오브 비즈니스인데 이게 약간 포괄적인 말이죠. 이 포괄적인 말에는 사무실일 수도 있고 지점일 수도 있고 지사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뭐 있죠. 다양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죠. 영업소니까 비즈니스하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국제성에 대한 인식 있어야 된다. 없으면 무시된다. 그리고 직접 적용. 양 당사국이 모두 체약국이면 직접 적용. 준거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간접 적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유보선언국 해가지고 미국, 중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CISG가 이 그물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폭넓은 의미로서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포괄적인 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경직되어 있지 않고 엄청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 CISG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전체 내용 혹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각국이 선택을 통해서 자국의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간접 적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 적용을 배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사업가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체약국의 당사자하고 거래를 할 때는 CISG가 간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법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몇 나라들이 이 간접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CISG 체약국들이 다 간접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 협약은 특정한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계약의 적용 배제. 첫 번째 A. 개인용, 가정용,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내가 나 쓰려고 가져온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 쓰려고 가져온 물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 직구. 그거 상사계약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매. 요거는 매매가 아니죠. 경매 자체가. 세 번째 강제 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 권한에 의한 매매. 말은 매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매매하고 다르죠. 강제집행.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합의에 의해서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원인으로, 법률적인 이유로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강제집행. 그죠? 자, D에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통화의 매매. 얘는 왜 안 될까요?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시간에 배웠던 물품, 상품, 제품 아니잖아. 그죠? 네, 유가증권이잖아. 유가증권. 자, 이 선박, 부선, 수상, 익선, 항공기. 얘는 유형물인데 왜 안 될까요? 네, 몇몇 나라들은 얘네들을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 몇몇 나라에 우리도 있어요. 한국도. 뭐 사본 적은 없지만 나도. 선박 비행기를 사면 부동산처럼, 부동산이란 게 이제 집, 부동산이 뭔지는 알죠? 그죠? 동산의 반대말. 그죠? 부동산을 사면 등기해야 돼요, 여러분. 취등록하잖아.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사나 아니면 뭐 선박을 사나 이런 거 사면 등기해야 돼요. 건물처럼. 그럼 부동산이지 뭐.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F. 전기의 매매. 얘는 왜 안 됩니까? 전기가 유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형태가 없어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물이에요. 전기가 눈에 보이고 형태가 보이는 사람은 지구를 지키면 돼요. 어벤져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건 등이에요. 전기가 저걸 켜는 거지. 불을 밝히는 거지. 저건 전기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또 뭐요? 서비스 계약에 적용 배제됩니다. 물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것에 적용돼요. CISG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역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4조 밑에 4 있죠. 이거는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 이전에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그 계약이 지속되거나 그 계약의 어떤 효과 발효에 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로 계약 성립과 이행과 관련된 이슈에만 집중하기 위함인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4조 B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CISG는. 그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 너네들이 준거법으로 정해. 이런 취지를 띄고 있어요. CISG는. 자, 그 다음에 5조.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 적용 배제. 어떠한 자의 사망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조자 책임, PL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어떤 물건 사용하다가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물어주거나 이래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CISG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이 제조자 책임에 대한 법률이 달라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 미국 같은 나라 징벌적 배상제 들어봤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징금 제도 있죠. 나라마다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12조에 따라서 협약의 어느 규정에 관해서는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당사자가 당연히 채약국이라서 직접 적용되는 상황 속에서도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 안에다가 이 법 안 지켜도 돼라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안 지킬 수 있다? 합의하면. 너네 둘이가 안 지키기로 합의했다면. 그리고 전체를 안 지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부분적으로 안 지키는 것도 가능해요.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궁극의 융통성이에요. 예. 그죠? 예. 누가 그러대 나보고 융통성이 궁극에 달한 사람이다. 원래 성격이 그래요. 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별명이 뭐였냐면 족보 브레이커였어요. 학번이 같거나 태어난 연도가 같으면 모두 다 친구 아니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애매하죠. 내가 4살 많은 사수한 형하고도 말랐어요. 왜? 같은 학번, 같은 동기인데. 우린 동기 아니냐 이러면서. 그 형이 노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그 예의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형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곤란해지죠.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겪고 있죠. 겪는 사람 있을 거야. 내가 그런 거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족보 브레이커라고. 시끄러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죠. 성격이 원래 그래서. CISG도 궁극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CISG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전 세계에 공용적으로 통일되는 법률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각국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처한 간섭도 다르고 그리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다 달라요. 이거를 내가 A부터 Z까지 다 규율을 하면 절대로 통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듬성듬성 어떻게 보면 뼈대만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데 유엔은 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초공사만 딱 해놨어요. 그 안에 채워놓고 인테리어 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 너들이 알아서 하라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혹은 너네 사이에 적용되기로 한 준거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이건 했고, 적용 배제, 적용 배제 2조에서 6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14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 자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 슬라이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적용 범위, 그리고 적용 배제하고 있는 특정 계약, 서비스, 그리고 제조자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율하지 않는다, 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배제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리고 통일성 증진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신의 성실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 규정이 이렇죠. 협약의 해석 원칙이니까 이 앞에 시작하는 말, 이 협약이라는 말이 자체가 CISG가 CISG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국제적 성격. 두 번째, 통일. 국제적인 무역의 통일법을 만들기 위한 그 필요성. 그리고 세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서 해석하라. 그 뜻인 겁니다.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석하라. 그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어떤 국제성과 통일성은 이해가 돼요. 근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게 무역 계약이나 뭐 계약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이 사기를 한다거나 혹은 뭐 부정을 택하거나 혹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계약 이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신의 성실 원칙. 최대선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7조 2항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건 규정된 대로 따르면 돼요. 근데 규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명시적으로 적어놓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원칙,
이 원칙은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국제성이니 통일성이니 뭐 이런 거겠죠. 그거에 비추어서 따르고 네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죠. 네가 빈 곳을 알아서 채워 넣으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로도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줄에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이거 세자로 줄이면 뭐? 중거법. 너네 거래에 적용되는 중거법에 따라 해결해라. 자, 8조 계약의 해석 원칙. 7조가 나를 해석하는 원칙이었어요. 협약의 해석 원칙이었어요. 그럼 8조는 뭔데? 계약의 해석 원칙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협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다? 당사자 자치 원칙이 중요하니까 당사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당사자의 의도는 어떻게?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의사에 따라줘야죠. 상대방이 빨간색이래. 아 그래 빨간색을 원하는구나. 따라줘야죠. 그죠? 근데 이걸 몰라요. 내가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얘가 나한테 빨간색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 의도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 되는데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몰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건데? 그 경우에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상대방하고 같은 종류의, 같은 부류의, 같은 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업계에 평균적인 어느 정도 사람이 그 똑같은 상황에서 했을 수 있는 어떤 결정이나 판단 그런 식으로 유추하라는 거죠. 수산업자예요. 그럼 수산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간행이나 간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충 유추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뭐 어떤 뭐 제조업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과 판단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사자의 의도, 합리적인 자가 가진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협상도 하고 교섭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교섭 내지는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간습, 간행 이런 걸 바탕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계약을 해석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7조가 협약의 해석 원칙, 8조가 계약의 해석 원칙이에요. 자, 간행과 간습의 구속력입니다. 앞서 계속 간행, 간습, 양 당사자가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그 바탕에 있는 간행이나 간습을 따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CISG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간행이나 확립되어 있는 간습에 너네들이 구속된다 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간습이나 간행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을 수 있죠. 뭐 그 업계에 널리 퍼져 있거나 아니면 그 업종, 그 무슨 뭐 제철업이면 제철업, 그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종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국제모역상으로 보통 준수되고 있는 간행 이것들이 양 당사자를 적용한다는 거죠. 양 당사자의 간습이나 간행에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국제법 말고 국제규칙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CISG, UCP 600 같은 것들. 그거 국제법 아닙니다. 그냥 민간기구가 만든 룰이에요. 근데 왜 적용돼요? 양 당사자가 그 규정을, 그 간습을 계약을 통해서 지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CISG가 양 당사자가 CISG가 아니고 뭐죠? 인커텀스죠. 인커텀스를 지키기로
CI 인커텀스가 일종의 간섭이라는 얘기예요.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인커텀스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여기 구조 1항에 있는 그의 내용이죠. 양 당사자가 인커텀스란 간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너네는 인커텀스에 구속된다. 인커텀스 지켜야 된다.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업계에 뭔가 국제 룰이 있다. 불문율이 있다. 그럼 너네 지켜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협약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자유권도 줘놓고는 또 간섭에 구속된다. 또 구속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조는 별 큰 중요한 조항은 아니에요. 영업소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보면 10조의 A에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말한다. B호는 영업소가 없으면 너 사는데 일상적인 거주지. 근데 재밌죠? 10조 제목이 영업소의 정의라고 했는데 영업소가 뭔지는 없어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업소가 두 개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계약하고 가장 밀접한 영업소가 기준이다. 영업소가 없으면 네 사는 데다. 근데 영업소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채워 넣어야 될까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준거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딱 나오잖아. 앞에 규정이 있었죠. 명시적으로 돼 있는 규정은 따른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합의하거나 준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무실을 정의 내리는 것도 다를 수 있잖아. 각국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네. 자, 11조 계약 자유 원칙. 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해서 체결되거나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따라야 하지 아니한다. 매매 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형식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형식이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도 있고 C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신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죠. 불요식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2조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해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 협약의 11조. 지금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규정 말이에요. 그리고 29조. 그리고 2편. 2편이란 게 14조부터 24조를 말하는데 청약, 승낙과 관련된 내용이 2편입니다. 이거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꼭 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11조에 자유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뭐 사회주의 국가나 몇몇 나라들은 반드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서 하도록 하는 나라들이 더러 있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당사자가 계약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CISG에 가입을 할 때 자기 나라 법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9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계약 효력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협약에 들어올 때 CISG를 가입할 때 11조를 날려요. 11조만 날리는 게 아니라 청약 승낙. 왜냐하면 거기도 보면 우리 그 얘기 있었죠. 우리 청약 승낙 공부할 때 그 얘기했죠. 청약과 승낙은 특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신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그 나라 법하고 안 맞으면 뭐 하면 돼요? 적용하지 않겠다. 유보선언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보선언이라고 하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저 협약의 96조에 따라서 서면으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날려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합의하고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그 얘기 있었죠.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간접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협약이 그 정말 융통성의 끝판왕이란 게
당사자들도 협약을 날려버릴 수 있고 협약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들한테도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필요하면 지킬 거 지키고 뭔가 너네 나라 법하고 안 맞으면 상충되면 유보선언해라. 그 유보선언한 나머지는 너네가 수용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 그러고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으로서 이만큼 다수의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국제적인 무역 거래, 무역 매매, 국제 물품 매매의 어떤 준거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3조. 요거 한 줄밖에 없죠. 서면이란 전보와 텔렉스를 포함한다. 전보 텔렉스라는 게 지금은 거의 안 쓰죠.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에 초안이 나왔어요. 이때는 이메일이 없던 시대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명시적 규정에 따르고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이 협약의 일반 원칙과 당사자 합의와 준거법을 따른다 했죠. 이메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협약이 국제적인 어떤 국제성과 국제 무역의 통일성과 그리고 어떤 당사자 사이의 어떤 합의나 그리고 신의 성실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있죠.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일반 원칙상 이메일도 서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달라요. 왜? A 나라에서는 이메일을 서면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B 나라에서는 이메일을 서면으로 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게 모든 법 체계를 조화롭게 포괄해서 하나의 국제법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청약승낙 2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